지역지구제 이런 거를 부동산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 그러면 이 정책 수단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요, 토지 정책.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요, 주택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보시면 토지 정책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많은데 여기는 입문과정이라 그냥 간단히만 얘기한 겁니다. 간단히. 자, 이 토지 정책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토지와 관련된 정책인데, 자, 정책을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이용 규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 규제다. 자, 먼저 이용 규제는 토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을 수행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걸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은요,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 혹은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수요자 혹은 요거 하시나요? 혹은 요거 이제 우리 그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그래서 가끔 영어도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와 해주면 영어입니다. 네, 그래서 자, 별게 다 나옵니다. 별게 다 나와. 그러니까 혹은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공급자. 예컨대 정부가 토지주택공사 이런 거 시켜서 땅을 구입해서 자, 여러 가지 뭘 할 수 있어요?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재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파트 지어서 직접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요 임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다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수요자 혹은 땅의 수요자라든가 이런 거 혹은 공급자가 돼서 아파트를 만들어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임대도 할 수 있고 이런 걸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만 좀 잘 해결하면 되겠네요. 요거 잘 물어봅니다. 아주 자주 물어보니까 얘와 얘는 문제에서 다음 중에 직접적 개입은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와 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얘만 좀 잘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간접적 개입이라는 것은 그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시장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어떤 소기의 효과를 노리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기의 효과를 노리겠다. 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장기구의 틀은 유지하면서 조세나 금융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 아니면요 세금 잔뜩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걸요 간접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일단 직접적 개입 먼저 알아볼게요. 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적 개입의 방법 보니까 일단 몇 가지 이런 얘기들 전부 다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아니 74페이지에 아래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직접적 개입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 보니까 방법. 자, 동그라미 2번에 방법 보니까 자, 토지 은행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나중에 공공시설 용지 같은 거를 미리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토지 은행제도 해줍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은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지. 아, 대충 이런 거구나. 대충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세히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은요, 아, 대충 이런 것들이 직접적 개입이구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의 주체가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항상 공공하면요,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LH공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걸요, 공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깔고, 항만도 건설하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 걸 다 공영 개발해 줍니다. 공영 개발. 그 다음에, 자, 이런 공영 개발 같은 거 하려면, 자, 이거 어떤 지역에 땅을 이렇게 그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딱, 어떤 사람이 이 땅을 딱 갖고 있는데, 이 땅을 안 팔겠답니다. 안 팔겠다. 그러면 이 도로를 건설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사들일 수밖에 없네. 이런 땅을, 이런 걸요, 예, 토지 수용이라는 겁니다. 보상금 주고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요, 토지 수용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거기 도시 개발 사업. 도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왕숙지구 이런 식으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요거 그 밑에다가 환지 방식 이렇게 써놓으세요. 환지 방식. 요거 이제 공법에서 계속 공부할 건데, 요거는 어떤 예를 들어 도시를 만들겠다 이럴 경우는 그 개발 예정지에 있는 땅을 전부 다 형식적으로 이전받습니다. 소유권을 다 어떻게 이전받는다고요?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다음에, 자, 이 땅을 토지 구획 정지하는 겁니다. 개발될 토지로 여러 가지 조성공사 한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원래 소유주한테 재분배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걸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이런 형태가 다 직접적 개입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직접적 개입.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토지용 규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용 규제는 오른쪽 7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방법에 보니까 지역 지구제 있죠? 요거는 잠시 할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마다마다 지역 지구제를 정한 다음에 지역마다마다 부동산의 어떤 용도라든가 종류라든가 아니면 건축의 크기 같은 걸 다 정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지역 지구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들 마음대로 지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이제 각종 건축 규제 이런 것들도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각종 인허가 제도 이런 거 있죠. 허가를 맡아라, 인가를 맡아라, 이렇게 이런 형태를 다 이용상 규제라는 겁니다. 무슨 규제라고요? 이용 규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마라 규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간접적 개입만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은 주로 이제 조세나 금융수단을 동원하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요 네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다고요?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얘는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얘는요, 조세. 얘는요, 금융수단. 그 다음에요, 부담금. 이런 식으로. 자,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가끔 잘 물어봅니다. 다음 중에 직접적 개입은 아닌 것은, 그러면 여기 보면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한다. 그거 있으면 딱 찾아서 답하시면 돼요. 딱 찾아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토지 정책 중에 그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7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지역 지구제 있어 없어요?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바로 다음에 보충 설명에 토지은행제도가 있는데 요거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자, 토지은행제도는 지금 당장 도시를 만들겠다, 아니면 당장 도로를 깔겠다, 당장 공원을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 먼 미래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데 먼 미래에 공공시설 용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시 부지 같은 거 있죠? 이걸요, 공공시설 용지라는데, 이걸 미리미리 지금 땅 가격 쌀 때 돌아다니면서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자, 먼 미래에 땅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부족하면 땅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바람에 그 토지시장이 불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땅을 사놨다가 나중에 땅의 수요가 많아지면 그때 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시장 자체가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토지 수급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미리미리 땅을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임대하거나 분양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LH공사가 어디냐면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뭐 지금 시행하고 있냐 이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이거를 누가 시행하고 있냐면 지자체가 시행한다 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누가 시행한다고요?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리미리 구입해 놓는 거를요, 이거를 토지은행제도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그 내용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지역 지구제만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전 페이지에 73페이지에 보시니까 맨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보시면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 중에 지역지구제가 있어서 없어요? 아까 자 화학공장이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걸요.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용도 지역지구제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해줄게요. 우리나라 지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지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생겼냐면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안 보여? 우리 배불뚝이 아저씨 보면 배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렇게 배불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돼지 같은 놈이 있어갖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자, 요런 땅마다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지역은요, 뭐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뭐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지역은요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농림지역. 이런 지역은요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자, 결국 이런 지역은 이제 보존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어중간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요 관리지역 해줍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으로 앞으로 이제 편입이 예상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땅, 이런 땅을요 관리지역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제 분류하고 점점 이제 세분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점점.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구분해서 뚝뚝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이러한 지역은 주거지역,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아무리 도시라도 저런 데 보면 산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걸요, 녹지지역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 관리지역도 점점 세분화해서, 세분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세분화할게요.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런 걸요,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겁니다. 계획. 그 다음에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걸요, 생산관리지역 해줄게요. 이렇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걸요, 보존관리지역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주거지역도 점점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전용 주거지역, 뭐 준주거지역,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이런 용도로 쓰게끔 하겠다. 종류는 이런 식으로 쓰게끔 하겠다.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동원해서 건물을 어느 정도 크기로 짓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 땅이 있다면 이 바닥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쓰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요 건폐율 해줍니다. 그리고 용적률은요 층수를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냐 이걸 정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요 용적률 해줍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전부 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혹은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정하는 걸요 지역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제는 이 지역마다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요 지구제라는 겁니다. 예컨대 어디 갔어요? 이러한 지역은 뭐 이거 미관지구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지역은 방화지구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이런 건 중복해서 지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지구제라는 겁니다. 지구제. 그리고 이제 아무리 도심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도심 한복판 아닙니까? 철근 콘크리트만 있으면 대화인데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데는 뭐 개발을 좀 제한하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발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해운대 거기 이런 데도 안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지역마다 개발 제한 구역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를요. 이거를 지역 지구제라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역 지구. 정확히 하면 지역 지구 구역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공부할 성질은 아니고 공법에서 공부할 성질입니다.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여기 주택가가 딱 있습니다.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그러면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탄공장이 들어오면은 일단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연탄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탄재 같은 거 막 날리니까 폐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흰색 메리아스를 옥상에다 널면은 뭘로 바뀌어요? 검정색으로 바뀌겠네요. 염색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자, 아니면은 시커먼 차, 깨끗한 차도 아니고 시커먼 차 있잖아요. 동네 왔다 갔다 하니까 지저분한 동네로 바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값도 떨어지겠네요. 자, 어쨌거나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무슨 외부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자,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얘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보상도 안 하니까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하고자, 자, 요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정한다면,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정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중에 유학집 아니면요, 학습 노트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스에 있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필기라든가 집착하지 마시고 다 나눠 드릴 거니까 그것만 그대로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항상 이 박스에 보면 이제 얘는 단기적인 효과, 얘는요, 장기적인 효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하니까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은요, 앞으로 나갈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아주, 자, 그 부의 외부 효과가, 부의 외부 효과가 이제 제거되거나 감소되면서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동네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러니까, 이 공장 다 나가고 깨끗한 동네로 바뀌니까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살고 싶으니까 이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살고 싶네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자, 항상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요,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볼게요. 가격이 팍팍, 잠만 자고 그러면 팍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일종의 불로소득 아닙니까? 얻을 수 있네요. 요거를 일종의 초과이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과이윤. 자, 자신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바람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걸요, 초과이윤을 얻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기존의 공급자가 가져간다. 표현합니다. 기존의, 말이 좀 어렵네요. 그냥 공급자 해주면 되지. 무슨 기존의 공급자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집값 오를 거 아닙니까? 팔 때는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파는 자 입장에서 비싸게 팔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 공급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 공급자가 엄청난 이익을 챙겨갑니다. 요거를요, 사전적 독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독점이다. 자, 애초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이득,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다. 근데 요게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역은 이익을 봐요, 안 봐요? 본다. 근데 어떤 지역은요, 손해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여기는요, 공업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정부가 엄청난 손해볼 수 있네요. 누구는 이득 보게 하고, 누구는 손해 보게 하고, 누구는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되고, 누구는 손해 보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역 간의 형평성이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는 손해 볼 수 있는죠? 누구는 이득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이거를 지역 간의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마시고,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끝났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아파트 생산비는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건축비는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자자자, 아파트 가격이 문장 올랐잖아요.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아파트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지어대려고 할 건데 지어서 파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장기적 효과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뭐 진입한다. 자, 진입한다는 얘기는 자기도 아파트 지어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 물량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면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항상 시장에 김장철에 마늘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는데 그러면 점점 이게 이제 단기적인 효과고, 자, 요거는 단기적인 효과. 근데 장기적으로는 자, 점점 아파트 지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아파트 지어야 되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들어올려오죠. 옛날 가격 요거였으니까 좋은 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가격 정도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초과 이윤 자체가 다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장기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복잡하지 않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 무슨 뭐 이상한 그림 같은 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그림. 거기 74페이지 메뉴에 그림이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자꾸 공부하시면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얼른 더 하기 전에 그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은 항상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쉬운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자꾸 놓치니까 공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꾸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볍게 하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토지와 관련된 정책 알아봤습니다. 토지. 자, 이번에는 주택과 관련된 정책 알아볼게요. 원래 토지 정책은 이거보다도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뭐 있어야 뭐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그렇죠. 안 그런가요? 뭐 써 있는 게 있어야 뭘 하든지 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지역 지구제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물어봅니다. 효과 같은 거 물어봐요. 자, 이번에는 주택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 정책은 여기 써볼게요.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요, 주택 정책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 극빈층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얘기죠. 이걸요, 형평성을 높이겠다. 이걸요, 정치적 목적이다. 정치적 기능으로 개입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자, 이 주택정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자, 이 분양과 관련된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 자, 임대와 관련된 정책 먼저 알아볼게요. 임대와 관련된 정책이 있을 수 있고, 얘는요, 분양과 관련된 정책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임대와 관련된 정책은 임대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 그 규제하겠다. 니네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규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임대료 규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하겠다. 임대료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임대료 보조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직접 공공 아파트를 지어서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자, 이 세 가지를 임대와 관련된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 관련된 정책은 분양가를 규제하겠다. 분양가를 니네들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분양가 규제다. 아니면요,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제. 그 다음에 분양가를 뭐 니들 마음대로 받아봐라 하는 걸요, 분양가 자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쭉 알아보는 게 주택정책입니다. 아마 우리 교재에도 여기도 이게 순서에 따라 쭉 돼 있을 겁니다. 순서에 따라. 자, 그래서 요거 항상 여기서 반드시 최소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래서 자, 요거는 상호 이제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구나. 그리고 요거 이제 분양 관련된 정책도 가볍게 알고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틀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틀. 자, 이렇게 해서 할 얘기를 했죠? 우리 교재 볼게요. 자, 75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임대주택 정책의 수단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 찾으셨나요? 요거 갖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7번째 줄 보시니까 임대료 보조 정책 있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78페이지 보시면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공공주택 정책 있죠? 요 세 가지 좀 공부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8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분양과 관련된 정책 중에 분양가 규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분양가 자율화 있죠?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조세의 전가와 기착에서 조세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대와 관련된 정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임대료를 규제하겠다. 이렇게 이걸요 임대료 규제다. 자, 지금부터 얘네들은 전부 다 이 극빈층들을 좀 지원해주기 위한 이러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 이 극빈층들이 혜택을 본다. 그럴 경우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근데 극빈층들이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임대료 규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지역이 있는데 한 20평 정도 기준으로 자, 임대주택이 20평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그러면 아까 15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정도 임대료 내고 나면 그리고 애들 또 뭘 해야 돼요? 핸드폰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명 있는데 어디서 산다고 했죠? 아까 어디서 10명, 애들이 10명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산다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분명히 사는데 예? 기찻길 옆에 산다고 했잖아요. 원래 분명히 내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애들 10명 요즘에 그냥 핸드폰 요금, 그냥 일반 요금 쓰라고 하면 이것들이 허구한 날 핸드폰만 붙어 있잖아요. 요금이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 무한대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 무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통신요금만 한 7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정부에서 니네들 2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임대료 규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20만 원 이상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요 여기까지가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여기까지만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임대료 규제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 받고 있는데 니네들 8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면 효과가 있어 없어요? 아니 이미 50만 원 받고 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 생각해 볼게요. 50만 원 받다가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때려치려고 가지고 뭐하러 합니까? 돈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임대사업 하려는 사람도 처음부터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도 다 때려치려고 할 겁니다. 그거 때려치죠. 이거 상가로 임대하겠다. 팔아치우고 다른 사업 하겠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 지역에는 임대주택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극비하는 호평 평내 지역에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10채밖에 안 남았습니다. 몇 채 남았다고요? 10채. 근데 임대료는 또 싸니까 이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데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는 겁니다. 아니 임대주택은 몇 채밖에 안 돼요? 10채밖에 안 되는데 임대료 싸니까 또 소비하려는 사람은 어마하게 많죠? 그죠? 그 소비도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달동네 살거나 이런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으면서 시장에는 각종 불합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종.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볼게요. 자,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순기능이라는 게 좋은 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임대료를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안 하려고 하는데 당장 때려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민법에 따르면 2년 정도 보장해 주잖아요. 기간을. 그러면 임대차 기간 1년 반 남았다. 그러면 1년 반 동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반은 그냥 세입자 입장에서는 50만 원에다가 20만 원 내도 되는 거죠.
효과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룸 사업하고 있는데 이걸 당장 임대료 많이 못 받게 하니까 당장 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아, 이거 하려면 팔아치우든가 아니면은요 무슨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게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기능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걸요 역기능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기능. 자,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항상 장단기 이렇게 구분해서 싹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박스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박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얘는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 많이 못 받게 하니까 어떤 정년퇴직자가 원래는 퇴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이제 퇴직금 다 끌어모아갖고 그리고 대출 좀 껴서 아파트 한 5채 구입해서 임대사업이나 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임대료 많이 못 받게 하니까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꾸 기피하려고 합니다. 이거 해도 돈도 안 되는 거.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도 돈도 안 되니까 이거 팔아치우고 다른 장사나 해볼까. 그죠? 거기 보니까 인형 뽑기 장사나 할까.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원룸 같은 경우에도 너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요거 다른 용도로 한번 바꿀 수 있다면, 모텔 같은 걸로 바꾸기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일반 여기 동네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상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바꿔서 임대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도 자꾸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 걸요 용도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아까 급기야는 몇 채 남았다고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몇 채 나온다고요? 10채 딱 남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10채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막 널려 있는 거죠. 임대료는 싸겠다. 그러니까 자,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는 겁니다. 서울 막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입자가 와서 이제 비싸게 받을 때는, 이렇게 비싸게 받을 때는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얼른 교체해 줬는데, 지금은요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신문지 붙이고 사세요 합니다. 동아일보 있잖아요. 남는 게 동아일보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 왜냐하면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들어올 사람이 널려 있는 거, 줄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 자체가, 서비스 자체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적 수준 자체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집 구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춘천으로 내가 이제 전긍하려고 합니다. 전가하는데, 춘천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춘천에도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구하다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차 끌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걸요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아니 뭐 이렇게 대단한 문제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여기서 차 끌고 춘천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안 나가도 돼야 될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원래 이런 비용이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도 될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막 출퇴근해야 될까 하면 차 끌고, 그러니까 이 혼잡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혼잡에 따른 손실이죠. 그렇게 해서 상당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사회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사회적 손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만 원에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 내 식구 기준으로 한 20평이면 충분하잖아요. 20평이면 충분하죠, 살기가. 근데 임대료 싸니까 에라 부르겠다. 이번 게 50평짜리 빌려서 저 사람값 삭해서 살아보자는 얘기죠.
쓸데없이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소비도 크게 생각하면요, 일종의 시장 실패로 자꾸 이어지는 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예전에 임대사업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주택에 대하여 임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세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일종의 불로소득 아닙니까? 아까 했죠?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을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깎아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불로소득 같은 경우는 세 공제 같은 거라든가 소득 공제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 수입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주택으로 임대하는 사람이 많아져가요. 다 때려치고 다른 사업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아예 팔아치우고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졌죠. 그러니까 소득세 수입이 급감하게 되는 겁니다. 소득세 수입이 급감하니까 정부가 재원을 충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정부도 쓸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득세 수입이 점점 줄어드니까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춘천에 가서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이러는 겁니다. 자, 내가 계약서에는 20만 원 써드릴게요. 얼마라고요? 20만 원. 아, 정부가 이거 이상 못 받게 하니까 계약서는 그걸로 써드릴게요. 그 대신 몰래 한 3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게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불법적인 암시장 해줍니다.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 내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했더니 몰래 50만 원에 거래해요, 안 해요? 한다는 얘기죠. 그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아주 불안전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임대료를 공짜로 주겠다는 걸요, 임대료 보조다 해줍니다.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이게 지원해주는 이러한 거를요, 소비자 보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한테 이걸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요, 공급자 보조. 여기서 공급자는요, 임대인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집주인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 건설회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건설사들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형태를요, 공급자 보조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 보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어떤 극빈층이 월세를 40만 원 냈었습니다. 근데 너무 40만 원이 비싸죠. 그래서 월급 150만 원 타서 40만 원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극빈층을 선정해서 한 가구당 한 30만 원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주는 걸요, 보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소비자 보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는요,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 한 동 짓는데 100억 들어간다고 치자, 이렇게. 근데 이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8년 이상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준공공 임대아파트에서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면. 자, 그러니까 준이 뭐야? 준해서. 공공, 좀 이따 하겠지만 공공 아파트에 준해서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준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여러 세금 같은 거 많이 절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는 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동 지을 때마다 5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치자. 자,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요? 5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거를요, 공급자 보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자. 자, 그러면 일단 소비자 보조는 3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급빈층들이 그 10평, 12평 너무 규모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좀 넓은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3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이유가 좀 넓은 집에 가서 인간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달동네 같은 거는 아까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했죠? 그래서 좀 깨끗한 동네 가서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주된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 30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나눠보겠습니다. 단기. 그러면, 자, 요 표현은 잠깐 좀 어려운 편인데,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수요 공비라서 약간 어려운 편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전에는 내가 40만 원 냈었는데 30만 원을 지원해줘야 안 해줘? 해주니까.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주택을 내 돈 들어간 건 얼마예요? 10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돈 10만 원만 있어도 똑같은 집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당히 싸진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재화에 비해서 어떠라고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마트에 가서 삼겹살 한 근을 사려고 갔는데 10만 원 들고 삼겹살 한 근하고 다른 재화도 구입하려고 갔는데 삼겹살 가격만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재화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겹살이 싸진 거죠? 그러면 삼겹살을 2근만 사는 게 아니라 한 10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 덜 살 수 있죠?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인이 딱 생각하는데 삼겹살 한 근 사러 이마트에 갔는데 어떤 총각이 마이크 들고 막 삼겹살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막 떠드는 거죠? 시끄럽게. 그러면 총알같이 달려 안 달려? 달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 10분 기다렸다가 꼴랑 2근 살려나요? 한 10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이렇게. 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자꾸 더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을 더 많이 자꾸 소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은 크기의 주택을 빌린다 하더라도 더 많이 아니라 똑같은 크기의 주택을 빌린다 하더라도 자, 그전에 40만 원 냈었는데 30만 원 지원 받았죠? 그러니까 자, 똑같은 크기의 주택을 빌린다 하더라도 30만 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이게 정상제라면 당연히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이걸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체 효과라든가 소득 효과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좀 어려운 편이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시고 어쨌거나 이런 효과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리려고 하죠. 더 큰 주택, 더 좋은 주택 막 서로 막 빌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항상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 올라요? 떨어져요? 오르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임대료는 하락합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네요. 왜냐하면 자,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갑자기 임대주택량이 늘어나나요? 지역마다 임대주택은 거의 정해져 있죠? 새로 늘어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자, 아니, 이 건에 30만 원 지원해줬더니 임대료가 고스란히 30만 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30만 원 지원했더니 그대로 올랐죠? 그럼 더 큰 거, 막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임대주택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세입자가 혜택을 못 보고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은 집 주인을 얘기합니다. 임대인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혜택이에요? 자, 지금부터 임대인은요 집 주인을 얘기합니다.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은요 세입자.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요 세입자. 구분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30만 원 지원해줬더니 오히려 누구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집주인만 좋아하는 거네요. 집주인만. 그죠? 근데 이 주택 정책은 단기 정책이 중요해요? 장기적 정책이 중요한 겁니까? 항상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단기의 효과만 자꾸 노리고서 정책을 펴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아까 얘기한 정년 퇴직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번에 내가 그 내년 1월 달에 정년 퇴직하면 기필코 내가 퇴직금 싹 끌어다가 그리고 대출 좀 잔뜩 끼고 해서 아파트 한 5채 구입해서 이 임대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 이번에는 원룸 하나 딱 지어서 아주 임대료 좀 받고 이제 편하게 살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물량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김장철에 마늘이 많아지면 마늘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
임대인의 혜택은 없어지는 겁니다. 임대료가 올라갔다 내려왔죠? 임대인 혜택은 없잖아요. 올라가야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누가 혜택을 봐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자, 임대료는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리고 30만 원 지원해줬죠? 그러니까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임대수익이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아주 고무적인 이러한 그 제도가 임대료 보조입니다. 하여튼 돈 주는 게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공급자한테 지원해주게 되면, 이건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전에는 아파트 한 동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1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50억을 지원해줘야 안 해줘? 해주니까, 50억만 있어도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억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옆에 한 동 더 지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한 동 더 지으니까 시장에는 임대주택이 많아져, 적어져요? 자, 항상 마늘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는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이러한 형태를요. 자, 공급자 보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요겁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이제 덧붙여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 살점만 더 붙이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은 30만 원 지원해줘도 난 요 집이면 충분하다. 달동네도 난 좋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더 좋은 집, 아니면 더 큰 평수를 좀 소비하라고 했더니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30만 원 남아야 안 남아요? 남으니까 공짜로 준 거니까 그냥 버리려나요? 쓰레기통에다가 30만 원을? 그죠? 아니죠? 요거 이마트 가서 쓸 겁니다. 시장 가서. 그러면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하는 겁니다. 시장 전체에서는. 그러면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기업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기업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점을 붙이는 겁니다. 살점. 그러면 요거는 얘는 자기가 이제 지원해주면 자기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요, 이것들이 지어놓은 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어놓은 데. 그러니까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직장도, 남편 직장도 여기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다 지어놓은 거죠? 그럼 여기까지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러한 단점이 있겠네요. 그죠?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렇게. 자, 요거를 지원해주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보조. 자, 가격 보조하고 현금, 요건 집세 보조 이렇게 되게 하고, 얘는요, 소득 보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격 보조는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너는 무조건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뭐로만 사용하라고요? 임대료로만 사용하랍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가격 보조라는 겁니다. 너 임대료를 사용 안 하면 뭐 집주인한테 직접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가격 보조라는 겁니다. 얘는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항상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30만 원 지원해주는 이유는 10평, 12평, 우리 송파구에서 새 모녀가 자살하고 그랬죠? 유서수 그 자살했잖아요. 그 몇십만 원, 그것도 이제 그 세금도 못 내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좀 넓은 집에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넓은지죠? 좀 깨끗한 집에서 살아라. 달동네 이거 너무 열악하죠? 정부가 달동네 없애려고. 달동네 없애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죠? 달동네 없애면 이 사람들 돈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 동네 이사 가요, 안 가요? 이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동네는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때 밀어붙여버리면, 밀어서 재개발, 재건축하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재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동네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 내보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이런 분들 많이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철거시키게 되면 못 받는 겁니다. 무허가 주택도 굉장히 많고, 뭐 주택 해봐야 뭐 몇 푼 받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보상금 조금 받아서 좋은 동네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니까 또 다른 산 밑으로 또 가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근데 소득만 지원해줘봐요. 돈만 지원해줘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좋은 동네 가요, 안 가요? 가면은 달동네가 텅텅 비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재개발하는 게 훨씬 더 정부라든가 아니면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 이렇게 임대료를 3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더 좋은 집에 가 살아라, 더 넓은 집에 가 살아라는 얘기죠. 이게 주목적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 뭘로 쓰기를 바라요? 임대료 사용하는 걸 좋겠네요. 그래서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 정책 효과는 뭐가 좋다고요? 가격 보조가 유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겠네요. 나는 30만 원 지원해주면 요번에 애가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그걸 썼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애가 이거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대학교 갔는데 학비가 없다는 얘기죠. 학비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뭐가 유리하다고요? 현금 보조가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런 데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이거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사적 시장입니다.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사적 시장이다. 이렇게 자 우리 동네에 있는 삼성아파트, 대림아파트 아니면요 대우아파트의 전월세 시장을 얘기합니다. 자 전월세는 이제 임대 보증금이 비싸면 월세는 내려가죠. 아닌가요? 예, 아니면 임대 보증금이 좀 싸다 그러면 월세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이거 물어보세요. 중개사님한테. 그런데 그러면 임대 보증금만 다 낸다 그러면 월세 낼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걸 전세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자 임대료가 보증금이 비싸다는 얘기는 월세가 비싸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임대료가 보증금이 싸면요 월세도 싸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어쨌거나 자 이 동네는 우리 사적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진장 비싸다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애들 시켜서 소위 말하는 공적시장이라고 해서 아파트 지어갖고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걸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뭐라고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네, 여기서는 자, 요 제도는 일단 이 시장이나 품질은 똑같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품질이 다르면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품질은 똑같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뭐 서울이라면 서울 한복판에 이런 데 있잖아요. 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을 자, 이거 해제한 다음에 여기다 아파트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뭐 거의 차이 없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얘들은 뭐 삼성 아파트 이런 거에 비해서는 품질은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거의 똑같다 가정해 볼게요. 거의 똑같다. 그러면 여기나 품질이 똑같다면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은 여기 살다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품질은 똑같다고 가격은 여기 임대료 싸고 비싸죠? 그래서 거꾸로 했네요. 임대료 싸고 비싸죠? 그럼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안 가려고요?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요 사적 시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 요것도 딱 항상 이 박스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단기적인 효과, 얘는요 장기적인 효과. 그러면 자 사적 시장으로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 사적 시장으로 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공적 시장으로 주거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맞죠?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여기는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항상 아까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수요가 감소하면요 다 이사 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텅텅 비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임대료가 하락하는데 어디까지 하락하나 볼게요. 자 이쪽으로 다 이사 가려고 하니까 임대료는 점점 떨어지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얘보다 높은 안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이게 바로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단기적.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매우.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은 혜택을 봐야 안 봐요? 아이, 싸니까, 임대료 싸니까 혜택 보는 거죠? 혜택을 보는 거고, 이렇게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혜택 보는 것은, 자, 좋은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적에 남아있는 사람들 임대료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매우 좋은 제도. 그렇지 않나요? 아, 이쪽 이상한 사람 혜택을 보고 남은 사람들도 임대료 떨어졌으니까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자, 어떤 정책이 중요하다고요? 장기적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동네에도 아파트 한 10채 가지고 임대사업 하는 할머니가 계신데 임대료가 형편없이 공적 시장 수준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아, 형편없이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정부가 정해준 임대료 수준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무진장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자, 그 장기적으로는 자, 이 시장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이 시장에서 그 공급자들, 기존 공급자가 기존의 임대사업자가 기존의 공급자라고 할게요. 공급자가 이 시장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시장 퇴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식한 표현으로 시장 퇴거라는 게 뭐예요? 임대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퇴거가 뭐라고요? 임대사업 안 하겠다. 그러면 임대사업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점점 이 지역은, 이 사적 시장은 임대주택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아, 정말 때려치고 팔아치우고 다른 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롭게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장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물량이 점점 감소하죠. 그러면 시장에 점점 임대주택량이 줄어드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임대료가 점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올라가는데 어디 갔어요? 점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올라가는데 옛날보다 적정 임대료 못 미치는 한 배속 때려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될 때까지는 자, 때려치려고 하겠네요. 이게 바로 장기적 효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다시 임대료가 자,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자, 장기적으로는 공적 시장으로 이사 간 사람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는 혜택 보는 거죠? 처음부터 정부가 싸게 이제 임대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다시 올라갔잖아요. 혜택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나중에 기출문제 자꾸 풀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임대와 관련된 정책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쭉.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분양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 이런 얘기 해볼게요. 오케이. 잠깐 쉬겠습니다.